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음입니다. 올해 들어 시작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시선과 논단 벌써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주고받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선과 논단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보건, 사회 전반에 걸친 핵심 이슈를 선정해서 각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빅테크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이 주제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에 모실 분은 현재 건대 로스쿨 석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정호열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법학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해오셨고요. 또 관련 학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해당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 15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손꼽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강지원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강 조사관은 오랫동안 이 분야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또 조사 연구해왔고요.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정 토론자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대신 질문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호열 교수님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오늘 시선과 논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시선과 논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연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공정거래법 상생과 공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래로 아주 비약적인 도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산업화, 그 다음에 또 80년대부터 민주화의 도정을 거치면서 지금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국민국가 대한민국호는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모범적인 국민국가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민적 법치국가를 지향을 합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이 시민적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질서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질서로는 시장경제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의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구동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유사 이래의 물적 후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성취를 달성했는데 단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은 극빈의 전근대적 농경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이행을 했습니다. 고도산업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우리의 물적 여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시장경제가 만드는 후생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만드는 후생에서 우리가 사회재분배 정책을 운영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터잡고 있는 물적 질서는 시장경제인데 이 시장경제는 후생을 창조하는 데는 가장
뛰어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남기는가 하면은 이익심의 바탕을 둔 사적자치와 자유경쟁을 바탕을 둔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경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공동체로 통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정치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물적 질서로서 시장 경제를 구동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이 빈부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심화 문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가 되게 되면은 공동체로부터의 분열,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니티를 이렇게 구축하자면은 사회 전체를 향한 정치 사회적인 아젠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공정성 또는 상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상생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키이고, 이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상생의 문제는 한 번에 정적인 조치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영원한 개혁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피땀 흘려 가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 정도라든가 진위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동시대적으로 OECD 주요 국가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국내적으로도 또 5년 전에는 어땠고 10년 전에는 어땠고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현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입법조사처를 위시해서 국책 연구단체들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물적 질서로서 시장 경제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사람들 시장 경제 그거 진보하고 좀 따분한 것 아닌가, 구시대적인 이런 질서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장과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스마치엔이라는 동양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모범을 만든 한무제 때의 역사가지요, 그죠? 스마치엔이 음식과 의복이 넉넉해야 예절을 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명자도 보면은 무항산 무항심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적 질서를 이루는 시장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 늘 되새기고 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넓고 아주 진보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 소통의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국군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이 강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남의 먹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시장과 상거래를 철저하게 검업을 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학자의 대표적인 아주 한국인이 모범으로 삼는 실학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이 다산 선생도 보면은 정태적 농경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아주 굳게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강진에 유배 생활할 때 이 어른의 형도 정약전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죠? 자산어보를 쓰신 분인데 그 형한테 이렇게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 생활을 했고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형제간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강진이 해산물도 풍부하고 나주, 강진 이런 쪽이 보면은 한반도에서 물자가 그래도 많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죠?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그 이데올로기 하에서 장터를 금합하고 상거래를 금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먼저 장씨가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산 선생이 형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 장씨를 시장을 패속으로 보고 아마 뭐 지저분한 장면도 많고 천한 사람들이 신분제하에서 상놈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보기가 좀 언짢은 이런 면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그 편지에다 보면은 이게 패속이니까 엄금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1811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본격화한 그런 체제를 구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고종 임금, 고종 황제 시절 보면은 이 나라에는 변변한 사업자, 변변한 기업, 변변한 사업자 조직 하나도 없었던 수공업, 그다음에 상행위, 그다음에 결제 수단인 통화, 금화, 은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1952년 이래로 비약적으로 새로운 인간관이 형성이 되고 또 재화와 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물적 질서가 아름다운 물적 질서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과 시장경제, 시장경제라는 것은 재화와 가치의 배분을 시장기능, 가격기능을 통해서 배분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시장과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덜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줄거리를 붙잡고 이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 경제 동력이 우리의 어려운 정말 빈곤 상태에서 오늘의 우리의 후생이 이만큼 증진된 것을 가져왔다.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에 항상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뭔가 공정과 상생을 살리는 뭐 제도라든가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그 대선 전국을 앞두고 상생이 화두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특히 공정 분야. 그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가져가는가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거래 차원에서 주로 써왔던 공정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의 개념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정도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저 사회제도나 입법이나 정책을 구사할 때 보면은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뿌리가 비슷해 보이고 뉘앙스가 비슷한 용어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혼합해서 혼재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정의로는 정의와 평등을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정의와 평등을 동일시하지요, 그죠? 그래서 정의는 평등이고 그다음에 평등에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고 그 중에 근간이 되는 것은 배분적 정의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또 서구 2000년 역사를 지배한 정의론인데 우리가 시장 경제를 거론하고 경제 입법을 논할 때 공정성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시장은 열린 시장 내에서 사적 자치와 자유 경제의 바탕을 둔 물적 질서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놓고 공정성 문제, 정의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진입의 자유, 진입의 공평성, 진입의 공정성, 그 다음에 열린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할 때 경쟁 과정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아주 공정한 경쟁 과정 이런 부분에 공정성이 포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또 진입한 뒤에 경쟁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관리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열망이 오늘 한국 2021년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제 공정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들인데 오늘 시선과 논단을 하기 전에 제가 자세히 살펴봤을 때 거기서 어떤 개념으로 공정이란 걸 쓰고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부당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 구체적으로 공정은 다른 무슨 거래 유형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교수님 그래서도 보니까 건전한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백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건전한 도덕을 판단하는 좀 기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정이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 어느 것이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시장 경제인가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정성이 엄청난 우리 시민 사회 전체를 뭐 현재 지배하는 화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입법이나 정책에서 이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무엇이 공정하고 공정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입법이나 정책에서는 보면은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영위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내에서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가 그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시지남용 금지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하고 그다음에 독점 사업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자가 시장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용적인 행태를 보일 때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쭉 열거를 해서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예컨대 갑질이다. 그다음에 또 불공정한 영업 행위다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장의 형성이나 영업자의 형태들 각국의 입법 연령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가 깊어지고 아주 다양한 유형을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그다음에 또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개념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는 보면은 예컨대 건전한 영업 질서, 건전한 상도덕 이런 정도 컨셉으로 이렇게 포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나 독일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서 불공정성을 논란할 때 보면은 출발점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되는 불공정성을 다루는 기준들은 보면 아주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인류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같은 범주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정을 보는 기준과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것이 어떤 특징적인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강도라든가 평등을 보는 뭐 평등을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쪽을 본다든가 우리나라에서 공정을 보는 관점에 뭐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논란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은 아주 급속한 산업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봉건제 하에서 아주 수공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상행위 자유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허용이 됐고 조선조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길드와 관련된 아주 불공정성을 다루는 이런 규범과 관습과 연성 규범들이 관행들이 쭉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한말에 국군을 넘겨줄 때까지 우리나라는 시장을 탄압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공정성과 관련되는 성문규범이라든가 관습규범이라든가 연성규범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시장을 열고 사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면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자생적 규범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은 불공정성을 규율할 때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관해서 일반 조항을 도입을 해서 일반 조항에 의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법관의 판결에 의지해서 관련된 판례법을 축적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1980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을 하면서 공정거래법 안에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이라든가 시진남용 행위의 유형을 여러 가지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해서 그 열거된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위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저 부합하지 않는 좀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와 환경 자체가 그랬고 그래서 공정위가 행정구제주의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성의 컨셉을 키워온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주로 공정위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처벌이랄까요? 조치를 해왔던 유형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 유형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정거래법 자체가 보면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보면은 크게 네 토막입니다. 하나는 독점 세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합을 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해서 독점 세력을 키우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시장 진입의 자유 공정성, 시장 내의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담합 같은 것은 보면은 한국의 물적 경제 질서는 보면은 시장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형성하는 균형 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손대는 행위가 바로 담합입니다. 그래서 이 담합을 시장경제의 암이다, 추적이다 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인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격 형성에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담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공정성 문제는 역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갑질 논란이 한국에서 많이 갑질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든 표현인데 굉장히 아주 어감이 아주 직설적이고 네. 느낌이 강렬한 표현인데 이 갑질이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에서 보면은 이 갑질을 규제하는 두 가지 툴이 시지남용 금지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하고 CG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지는 줄여서 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줄여서 얘기를 네.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대체로 시장력, 마켓 파워 또는 모노폴리 파워, 독점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겁니다. 네, 네. 강지원 조사관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공정위의 어떤 그 경쟁 정책의 초점이 상당 부분 독과점 사업자를 잡거나 또는 이제 담합을 잡거나 그런 쪽으로 사실 이제 경쟁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잡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이제 갑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질재를 하고 위법하다고 입증을 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그쪽에 예산이나 인력이 좀 더 많이 투입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랑 많이 동떨어진 측면이 또 있기도 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법원에 찾아가서 이걸 소송으로 다투고 승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까지의 너무 많은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법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공정위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해소해 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 정책을 조금 더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배 정책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경제 환경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일정 부분 순기능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자, 우리나라 공정위가 대체로 보면은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사건 처리 실적을 보면은 뭐 신고 사건 다 합치면 한 1년에 한 8천 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좀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는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한 2천 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 노력이 예산과 인력이 이 부분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법제를 이렇게 크게 나뉘어 보면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집행도 크게 두 갈래 흐름입니다. 근데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유럽연합, 유럽의 경우에는 보면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를 경쟁법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지 않고 이거는 민사특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민사특별법 판례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순수하게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연방 카르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것이 독일의 연방 카르텔청인데 연방 카르텔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전혀 개입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공정위 인력이 예컨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범법 행위의 유형이 보면은 시진함령 행위라든가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여기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 이거 우리 한국 경쟁법과 경쟁법 집행이 보다 성숙해지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자면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은 원론적으로 참 타당한 말이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질서가 그곳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보면은 제 얘기가 좀 우회를 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60년간 아주 비약적으로 성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치 문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은 아직도 보면은 이렇게 성숙하고 섬세하고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공정위를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소연하는 정부 부처로 인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보면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사건을 접수한 내용을 바라보면은 순수한 민사 사건인데 공정거래 사건으로 이렇게 접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의 시장 경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의식과 형태가 아직 서구나 일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정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대다수의 소비자나 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해서 해결해 줄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면은 갑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정위가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시장 경제가 아주 성숙이 됐을 때는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주로 민사관계에서 보는 독일법을 지금 예시해 주셨는데요. 한국 사정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더 적극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행정 조치라든가 나아가 형사 쪽까지 공정에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는 전속 고발권 문제를 가지고도 공정위가 대기업 등과 담합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 비해서 아주 복합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은 보면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나 연방법무부의 엔티트러스트 디비전 같은 것은 보면은 그야말로 보면은 전형적인 경쟁 사안을 집행하는 것에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경쟁 당국인데, 한국은 보면은 본연의 경쟁 당국의 위상 외에 공정위는 보면은 13개 정도 되는 소비자법을 주관하는 소비자 당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공정위를 의지처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은 중소벤처 기업부가 정부부처로서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공정위가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서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보호자, 의지처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대기업 집단 규제 제도를 아주 핵심적인,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들을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현재 4가지의 직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공정위가 아주 이렇게 복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보면은 공정위가 국정을 운영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상당히 성숙한 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수많은 경제부처들이 있지만은 각 경제부처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만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시진남용 행위니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같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모든 시장, 모든 사업자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공정위는 기본적으로는 경쟁 당국입니다. 준사법적 권능을 가진 경쟁 당국입니다. 이 본령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령을 지키면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또 다른 소비자법이나 갑질 관련 법규를 통해서 부여되는 역할들을 아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는 논란만한 성취를 이뤘지만은 아주 이렇게 법제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특별한 법제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법제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배타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내국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보면은 소유 지배 구조에 관한 강력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 상호 보유 규제라든가 순환 출자 금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규제,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제도들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뭔가 운영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같은 게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까?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예컨대 기업 집단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민경제 규모가 작았는데 소수의 선도하는 기업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분명했는데 독일 같은 나라들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지배주주가 뚜렷하고 집단화가 돼 있습니다. 독일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법인세법을 개편을 해서 연결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부과해서 기업 집단화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아주 이렇게 혼자서 깊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보면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통상 질서, 경제 질서에서 독일 고유의 특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느냐, 그죠? 미국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별 단위 기업 중심의 산업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체가 크고 이래서 개별 단위 기업 중심의 산업 조직을 가지고 있고 기업 집단의 컨셉 자체가 회사법이나 지배 구조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독일은 기업 집단화를 아주 미국과 다른 길, 독일 고유의 길로 볼 수 있겠죠, 그죠? Eigenweg des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가 지배하는 사회와 구별되는 독일 고유의 길. 이게 뭐 아주 극적으로 연출된 부분이 1, 2차 세계 대전이고 그때 독일이 아주 처참하게 당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독일은 요즘은 보면은 독일 고유의 길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 보면은 협치적 지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집단화의 유도라든가 이건 미국식 패러다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헤지 펀드들도 보면은 영미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전 세계의 주요 기업을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근데 독일식으로 이렇게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독일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라인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한 2,000개, 3,000개 정도의 주식회사가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입니다. 이것들이 자본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헤지펀드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법 정책 10년, 20년 뒤에 한국 경제의 모형을 생각할 때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헤지펀드 말씀하셨는데 그런 투기 자본의 공격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다. 위험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쪼개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기업 집단을 분할하는 이런 입법 정책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력 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컨대 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를 쉽사리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상호 소유, 그다음에 순환 출자 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국민 경제 규모가 지금은 한 3배에서 3.5배 정도 규모가 될 터인데 일본은 6대 그룹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6대 그룹들이 보면은 다 상호 출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헤지 펀드가 이 6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를 먹을 수가 없겠죠. 6대 그룹 자체가 어마어마한 계열사들이 상호 출자로 연결돼 있으니까 먹으려고 그러면은 다 집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커서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의 내국 정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보면은 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아주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이것이 또 입법과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뭐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중의 정서, 그죠? 법 감정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중요한 현실일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입법자들,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의 역할이 더 섬세하고 더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주요 국가와의 비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과거와의 비교, 그다음에 또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까지 드리고 오늘 그 제목으로 내건 빅테크 시대 기업 환경, 경제 환경 쪽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정 교수님, 뭐 제가 좀 이해를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좀 시장의 동력을 살리는 쪽에 초점을 두는 좀 느낌이 있는데요. 권태현 우리 실장님이네요. 권태현 실장의 질문인데요.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점하고 국가의 산업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그 예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독점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것도 또 국민 경제를 운영할 때 가장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모든 시장,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 집행을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담보하는 일반 경쟁 정책의 집행입니다. 근데 국토부 같으면은 여객 운송 사업자, 화물 운송 사업자, 그다음에 철도 운송 사업자, 그다음에 또 내국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금융위원회나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금융 사업자를 관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야별로 규제 당국이 존재하고 분야별로 산업 정책을 그 분야의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 이런 정책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 경쟁 정책하고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특정한 인더스트리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트랜잭션 코스트를 높이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산업 정책은 우리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쟁 정책과 산업 정책 관련해 가지고 경제 헌법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보면은 산업 정책에 비해서 경쟁 정책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면은 공정거래법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고, 근데 각종 분야별 산업 정책을 구상하는 영업보호법, 영업감독법들도 국회가 제정하는 이런 입법들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상호관계는 보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위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경쟁 정책을 우위에 둔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 정책적인 관점을 보면은 예컨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고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거를 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건전하게 퍼포먼스가 좋은 대한항공이 지금 파탄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흡수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일반적인 경쟁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근데 내국 국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을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거의 독점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로코스트 캐리어, 로코스트 캐리어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뭐 점유율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독점 상태인데 두 기업이 기업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두 기업의 마켓시어가 60%, 70%, 80%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내국 시장을 완전히 독점화시키는 이런 결단이 돼서 경쟁 정책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독점화에 대한 엑스큐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자체도 보면은 현재 공정거래법 제구조에 보면은 파탄 기업
구제를 위한 기업 결합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 부분도 바로 그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컨대 그 우리나라의 피아노 제조 시장이 예전에 삼위각기하고 영창악기 두 사업자가 있었는데 영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삼위각기가 영창을 흡수를 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정위가 그때 전원 합의체 결의를 통해서 이거를 원인 무효 조치를 결정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면은 산업 정책하고 경쟁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산업 정책하고 경쟁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빅테크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승환님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기존 산업, 기존의 경제에서의 공정거래나 독점 문제와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독점의 문제는 좀 환경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디지털 경제의 경우는 시장 진입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빅테크가 장악하는 독점이 쉬워 보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 독점과 또는 공정거래를 따지는 기준이 좀 달라지는 점은 혹시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예, 요즘 지금 우리나라 경쟁 정책 관련해서 또 전기통신 부분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아주 정책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경쟁 정책 또 남용 행위에 대한 통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혁명 쪽으로 이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국민국가 규모를 보면은 인구 5천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국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아주 선두에 서서 지금 혁신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를 합니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보면은 과거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보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예컨대 뭐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용어 같지만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보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입니다. 그죠? 플랫폼인데 요즘 이 그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보면은 인터넷을 배경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고객군들 1, 2, 3, 4 뭐 5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고객군들을 연결짓는 플랫폼들이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거래 질서를 다 뒤집어엎고 새로운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변에서 보는 뭐 우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의 영업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을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아마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논란되는 것들이 보면은 앱 구동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인데, 이 구글과 애플에 관련된 오퍼레이팅 앱 스토어 운영과 관련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는 마켓시어가 보면은 거의 복점 상태이죠. 구글과 애플이 복점 상태인데, 이쪽과 관련해서는 일단 경쟁 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들이 구사하는 영업 전략, 영업 프랙티스가 보면은 종래에 보지 못했던 이런 영업 프랙티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전의 독점금지법 체계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법 집행 수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기존의 시진압용 금지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 자, 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유럽 대륙에서는 구사하지 않는 제도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면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독점법 집행에서는 보면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셔머법 제2조에 의한 독점화, 모노폴리제이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유럽 대륙식으로 독일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 기존의 독점 금지법 툴인 독점화 금지 또는 시지 남용 금지라는 툴을 통해서 이들이 행하는 행태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기존의 경쟁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책적인 툴에 대해서 충분한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법 집행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현재 미국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공정위도 보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 케이스 관련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틀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보면은 전자상거래 상행위법인가요? 전자상거래 상행위법 방통위가 주관하는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구글 금지법으로 이렇게 불렸지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현재 지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체로 법안명이 가칭이 그렇지요, 그죠? 그 법의 제정을 두고 예컨대 관련 부처인 공정위라든가 방통위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서 이 법에 관해서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아마 그와 관련한 작업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대체로 보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저는 참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은 대체로 보면은 친시장적 성향을 지니는 공화당 정부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분배 쪽으로 기울은 민주당이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8년 텀으로 이렇게 정권을 교대를 합니다.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행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도먼트한 상태로 좀 후퇴하는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독점금지법 130년 역사를 보면은 완만한 이런 파동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미국의 법제도 법 집행에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벤치마킹해야 될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작년 2020년 4월에 트럼프 정부 시절이죠, 그죠? 트럼프 정부 마지막 회의였는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1989년생인 라이나 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일 로스쿨 졸업하고 몇 년 되지 않은 분을 그것도 여자분, 그죠? 법 집행의 경험도 없는 분을 상징적인 이런 분을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는 이 빅테크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입법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아주 그렇게 좀 예측을 해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뭐 인수합병 포함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규제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를 해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혹시 빅테크 기업의 국가적인 전략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좀 문제를 제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독일식 시장 경제 모델, 독일 사람들은 자국의 시장 경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로 이름을 붙입니다. 조첼 위르트샤프츠 마르크트 Wirtschafts
사회적 시장 경제 이름을 붙이고 영미식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를 자기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하는데 영미식 시장 경제를 liberal market economy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 한국호가 시민국가, 국민국가, 한국호가 터잡고 있는 물적 질서인 시장경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모델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이 참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독일은 역시 세계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쪽에 대한 매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독일인의 행태도 상당히 아주 제가 좋아하는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의 운영 모습이라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경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일식이라기보다는 저는 미국식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미국이 역시 세계 경제 질서, 통상 질서를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은 독립 상수가 아닙니다. 종속적인 변수입니다. 그죠? 이래서 우리가 이 모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역시 미국의 동향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국이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뭐 그 배달의 민족인가요? 배민인가? 이거를 독일 기업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앱을 팔았지요, 그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디지털 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가 거래 상태가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편이 되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조합을 잃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입법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나 큰 방향은 보면은 개혁 친화적으로 그다음에 경쟁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입법의 포인트도 보면은 예컨대 이 빅테크 기업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종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공정위는 뭐 하고 있느냐 방통위는 뭐 하고 있느냐 또 국회는 입법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웃크라이들을 수습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익 향량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큰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입법 정책 부분이 아주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무부처 관련해서 공정위와 방통위 논란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강지연 변호사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태계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 관련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해소됐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번에 타다인 문제 때문에 기존의 네. 택시업계 갈등이 있었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지금 이제 기존 산업 생태계하고의 관련 어떻게 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좀 비교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한국이 80년대 90년대에 이때는 뭐 온라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시장만 존재를 했습니다. 이때 유통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소매 단계가 생략이 되면서 수많은 양의 곱창처럼 우리나라 유통 질서가 복잡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소상인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컨대 코스코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마트라든가 대형 마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등장을 하면서 유통 질서가 유통업계가 재편이 되게 됩니다.
유통업계가 재편이 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사업자들이 전통상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 이런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공정위를 맡고 있던 시절에 롯데의 통큰 치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큰 치킨을 만들어서 있었죠. 예. 4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소비자 후생은 아주 비약적으로 4배가 커지는 겁니다. 4배가 커지는 건데 롯데나 이마트에서 통큰 치킨이 파퓰러하게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치킨집들이 한꺼번에 다 폭락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아주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적 노력, 집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해서 소비자 후생을 호생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이 입는 이익을 비교 형량을 아주 다양한 층위에 이해관계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비교 형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상인들이 폭락을 하고 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또 대형마트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입점업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하면은 입점업자나 납품업자들이 있습니다. 납품업자들 중에서 보면은 채소 키워서 또 상치 키워서 그다음에 또 고구마를 공급하는 이런 수많은 농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양한 독점에 대한 해명도 그런 차원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서 낙오되면은 진짜 한국은 우리가 지금 요즘 저는 그 영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스퀴드 게임이니 예, 오징어 그죠? 게임이요. 예. 진짜 놀랄만한 현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저는 또 그 아이돌 그룹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근데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보면은 우리 아카데미상에서 봉준호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거머쥐고 그죠? 그다음에 또 BTS가 지금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인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어린애들 모아 가지고 이게 24시간 이렇게 춤추게 하고 뛰게 하고 너희들 되겠어? 이런 관점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 다수 대중의 아웃크라이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된 그다음에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신중하고 섬세하고 집중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의 빅테크 규제 관련 얘기는 김봉주님의 질문도 주셨고요. 또 플랫폼 기업 생태계 관련은 조소연님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강지원 조사관 질문 주세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했던 질문이긴 한데 저희 조사처의 김규호 박사님 질문이 데이터 독점형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플랫폼 규제 정책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조 산업들,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과 플랫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독점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큰 기존의 규제 정책과의 차이를 가를 수 있는 향방을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사건에서도 우리나라 공정위가 이제 판단을 내린 걸 보면은 사실 과연 이런 어떤 데이터의 독점이 순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론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결론을 양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쟁 당국이 이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교수님의 어떤 데이터 독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빅테크의 정보 독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참 오늘 이 디지털 혁명하에 현대 사회에 아주 징표적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를 배경으로 한 이런 정보들, 그죠? 정보들 아주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우리 이웃 나라에서도 뭐 많이 보고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 진짜 아주 추상적 위험이 구체적인 위험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빅테크의 정보 독점 이런 과 관련된 문제 제기 이거 보면은 예컨대 뭐 아주 고전적인 얘기지만은 그 조지 오웰의 1984 보면은 빅브라더 태형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조지 오웰이 한 100년 전에 거의 뭐 한 8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런 소설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물론 성서에서도 보면은 666이라는 징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이 정보 처리 기술이 워낙 고도화를 하고 그죠. 이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를 대량으로 집중을 해서 압도적인 경제상의 후생을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이었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구글하고 애플이 이 앱 구동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동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정보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금융 정보하고 현실적으로 종래의 정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보면은 금융 정보하고 그다음에 건강과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그죠 건강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모바일이라는 플랫폼, 정말 혁명적인 이 플랫폼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들이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다 집어내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정보의 집중과 관련되는 양상, 그다음에 또 이 집중된 정보를 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또 집중된 정보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첫째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한국 사회의 시큐리티 관점에서 안보나 사회 안전 차원의 관점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야별 규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프로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얼핏 생각하는 것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서 그 정보를 수집 축적한 사업자한테 배타적 독점적 이용을 그대로 보장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허물어서 그 경계를 허물어서 제3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경쟁 정책하고 산업 정책의 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특허권은 일반적인 경쟁 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너블티가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일정한 공시, 등기나 등록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춘 뒤에 10년, 20년 동안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처분권까지. 그래서 자유 경쟁에 대해서 복사와 모방,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거 전부 복사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특허는 이와 같은 복사와 모방을 통한 경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죠? 근데 이 특허 정책이 보면은 특허 정책을 통해서 배타적인 실시권을 통해서 특허권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인류의 물적 조건을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후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 정책이 양보를 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해서 아주 베이직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보면은 특정한 모바일 제조업자가 그 기술을 독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필수 특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죠? 스탠다드 에센셜 페이턴트라고 해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제3자한테 프렌드 조건이라 그래서 fair, 그다음에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빅데이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사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것들이어서 이게 셉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입법조사처도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아까 대형 마트에서도 중소업체라든가 개별 영세업자들이 입점했다는 예를 들어서 그 자체의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통망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제조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관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그 김형진 조사관의 질문입니다. 예, 제조물 책임법이 보면은 제조 그다음에 제조와 디자인상의 하자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통사업자도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국면에서 논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출산부들이 이렇게 한국은 보면은 출산한 뒤에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 과정에서 보면은 공기를 밀폐한 상태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가습기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그런 부패 방지 화학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연출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죠? 그 피해의 규모나 그다음에 피해 상황의 아주 심각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입법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은 지나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보면은 당의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그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유통 자체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제외하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될 때부터 입법 정책적인 논란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장 경제는 결국은 보면은 움직이는 법리면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계약 자유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과실 책임의 원칙을 허물면서 위험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을 오가는 이런 컨셉들이 보면은 현대에서 근대 심연법 체제를 흔들면 수정하는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도 큰 차원에서 보라 보면은 그런 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보면은 아주 입법 정책 관련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일반 국민들의 이런 입법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기타 관련된 오프셋되는 이런 이익의 향량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을 글로벌 경쟁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건데 현재 금융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상황
독점의 우려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경쟁의 강화로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쪽은 또 금융 섹터는 또 원체 이 특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 환경도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인데 그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제조업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제조업이 아주 강한 나라고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섹터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섹터를 키우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제해 요인이 되는 것이 은행, 보험, 증권, 자본시장 등과 관련되는 아주 다양한 아주 강력한 규제들입니다. 행정지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예컨대 시카고 학파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소비자 후생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것인데 보면은 예컨대 우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분명히 소비자 후생은 아주 폭발적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겠고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 경쟁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 예컨대 우리가 지금 카카오 택시라든가 우버 리무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영세한 소상인들, 택시 운전기사들, 그다음에 또 택시 관련된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그런 부분에 혁신을 우리가 선도하는 거 필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앞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사업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 이전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공정위원장 역임하셨으니까요. 공정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지금 김준 실장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공정위 출신들의 전관 예우 관련 문제가 공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 요인이 아닌가, 아니면은 언론과 일반에서 좀 과장되게 좀 지적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예. 자, 제가 이제 전직 공정위원장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받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의 국민 대다수가 보면은 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으로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 차원에서 보면은 전관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 공정위 출신 그 오비들이 아마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비들이 현직하고 만나는 것까지 지금 자율규범을 통해서 자율규정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전화하는 것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결국 경제 질서 관련해서 공정성을 관장하는 입장에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공정성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마이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쟁 커뮤니티는 결국은 보면은 경쟁 관련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그다음에 그쪽 관련된 법 프랙티스를 하는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공정위 출신 전문 관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건전하게 자라고 육성하게 되면은 한국의 시장 경제와 관련된 한국은 시장 경제를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질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질서를 이렇게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듣는 가운데 거의 시간이 꽉 찼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중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르게 된 것이 시장 경제의 동력,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동력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갈 것인가, 여기에서 소비자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어떻게 증진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상생하는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앞으로 이후에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점에 좀 우리가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감안했으면 하는 걸 강조점을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국의 경쟁력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창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 중에서도 보면은 대기업 집단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 대기업 집단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얻고 있어서 그래서 이 대기업 집단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가 양가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비근한 말로 대기업 주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상으로는 대기업이 너희들만 다 하느냐, 우리도 있다, 소상공인도 입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아주 일반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법 감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아주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오너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성직자 유사의 이런 행태를 보이도록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관련된 이런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요구가 수준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대기업들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스페시파이드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근데 아주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그리고 대기업이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입법과 정책과 국민들은 성원을 보내고 지지를 해야 되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당분간 한 10년, 20년 정도 제조업 중심,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11번째 시선과 논단 시간이었는데요. 빅테크 시대 바람직한 상생과 공정을 위해 바람직한 경제 질서 관련 논의였습니다. 꼭 하나의 답만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논의됐다시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는요.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동력을 그대로 살려가야겠고, 소비자의 후생도 키워야겠고, 이런 가운데서 상생과 공정을 위한 공동체 정신도 발휘해야 될 것, 여러 가지 가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답이 아니더라도 입법적인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그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입법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조사 분석 연구 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될 걸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정호일 교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참석한 우린 강지원 조사관,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신 주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번째여서 다음 달 12번째는 경제가 오늘 경제였고요. 다음 12번째 때는 교육에 가는 겁니다. 강주교대 전 총장이었던 박남기 교수님 모시고 미래 교육 관련, 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 체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주제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선과 논단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